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정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퍼붓고 있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가만히 이곳에 서 있었는데 우산을 쓰고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옷과 신발이 다 젖을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 그리고 충청 북부 지역에 중부지방까지 호우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산사태 우려까지 예고되고 있으니까 비 피해 그리고 그로 인한 산사태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단단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점점 더 비가 거세지는 소리 들리십니까? 상당히 비 많이 온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청도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계속되는 외교 안보 위기에도 이상하리만큼 NSC를 제대로 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쯤 되면 NSC 주재할 만한데 왜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NSC를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그 연유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오, 비 많이 와.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야, 이 오프닝이 나갔다 왔더니 정장 상의가 다 젖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신형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청와대도 지난번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탄도미사일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지난번 때도 우리 청와대는 북한이 쏜 불상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빨리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게 반증이 됐군요. 이례적으로 빨리 청와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이유는 지금 뉴스 속보 나가는 내용 때문입니다. 북한이 조금 전 속보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 남한 정부를 향한 것이다. 라고 그 목적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고를 쉬이 여기지 말라라는 협박성 경고 메시지까지 북한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껴안은 거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북한이 손바닥 뒤집듯 분위기를 뒤집어버렸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북한까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이 오늘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동아일보부터 함께 보시죠. 북한이 발사 당일 청와대 신종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례적으로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조금 전 뉴스 속보에서 보내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탄도미사일 발사 목적과 그 성격을 북한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안 되는데 또 쏜 겁니다. 보란듯이. 그리고 이번엔 청와대를 향해서 경고성 메시지까지 함께 쏘아 올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직 북한을 향한 어떠한 메시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가 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김정은이 현지에서 참관할 가능성에 대해서 썼는데 이 가능성 중앙일보가 제대로 분석했네요. 북한이 스스로 오늘 아침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미훈련을 손보겠다는 의도다. 북한도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우리가 주겠다는 쌀도 안 받으면서 남한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연일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탄도미사일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이 납포한 선박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 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북한이 입 닫고 귀 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청와대가 북한만 바라보며 4강 외교에 소홀히 한 틈을 타서 작금의 외교안보 위기가 온 건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걱정 어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굉장히 고압적이고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러시아가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공중훈련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러시아 경보기에서 찍힌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의 모습. 러시아가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 봐라, 우리는 떳떳하다.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러시아가 당당한 건지 잠시 후에 그 이유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러시아와 관련돼서 대한민국 청와대가 NSC를 소집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 KBS를 상대로 25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에서 지난 9시 뉴스 때 일본에 대한 반일 운동, 특히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보도하면서 자유한국당 로고를 넣은 것과 관련해서 총선 개입이다라고 한국당은 주장을 했습니다. 왜 25억 3천만 원의 금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한국당이 선정한 것일지, 왜 소송을 건 건지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1년이 감형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특활비 상납과 관련돼서 1년이 감형이 됐다. 그래서 징역 5년이 2심에서 선고됐습니다. 관건은 이거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금액 중 일부가 국고 손실이 아닌 그보다 약한 횡령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추징금도 이에 따라서 33억에서 27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오늘 기사 제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날도 더운데 어서 와. 정말 날도 덥죠? 그런데 날도 더운데 호날두도 옵니다. 왜 오냐? 호날두 선수가 소속돼 있는 유벤투스와 우리 K리그의 연합팀이 오늘 8시에 친선 경기를 갖기 때문입니다. 12년 만에 호날두가 두 번째 방한을 했군요. 오늘 입국해서 팬미팅 갖고 경기도 벌이게 됩니다. 호날두뿐만 아니라 공격수 이과인, 골키퍼 부폰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오늘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 K리그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쁜 손을 써서라도 맞겠다라는 농담을 하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하플에서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손소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콤비입니다.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여가부 장관과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경고장.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전면전. 한국당이 KBS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추궁. 고유정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의혹. 경찰이 지금 수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새벽 5시를 전후해서 고유정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소환된 퓨마의 추억. 러시아가 공군 훈련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대한민국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북한이 조금 전 방송까지 내보내면서 이번 신형 탄도미사일은 남한 정부를 향한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협박성 메시지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NSC조차 아직 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했을 때도 NSC를 열더니 이번에는 왜 안 여는 거냐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개한 영상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자, 러시아 공군 소속의
정찰기가 러시아의 공군기지에서 활주로를 통해서 이륙하는 영상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러시아가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모습, 그리고 중국의 H-6 폭격기와 러시아 공군 함께 조우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카디즈를 침범하는 영상을 러시아가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아마도 이 대한민국 공군 소속의 전투기인 것으로 보이죠? 대한민국의 전투기 2대까지 러시아 측이 녹화한 영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찰기가 본인의 러시아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모습까지, 이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러시아가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제대로 된 대통령 주재의 NSC를 안 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왜 NSC는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적 위기를 보면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구한말 조선의 그 처절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국제 정세에 어둡고 국가 발전을 게을리한 무능한 왕조가 결국 망국을 막지 못한 과거가 떠오릅니다. 외교소식통 관계자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그 이야기 함께 보시죠. 한반도가 구한말을 방불케 하는 총체적인 안보 위기에 처해졌다. 북한만 바라보며 4강 외교를 소홀히 한 대가를 아주 비싸게 치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자, 상당히 좀 답답하고 걱정되는데, 러시아 전문가시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러시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약 중이신데, 러시아가 이렇게 당당하게 어찌 보면 적반하장식으로 영상까지 공개했어요. 네.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RT라고 하는 방송은 2005년도에 러시아가 서방이 러시아를 왜곡했을 때 반박할 목적으로 설립한 관영 국제 전문 채널입니다. 거기서 그렇군요. 이제 이 화면을 실었다는 것은 반박의 의미를 가진다는 건데, 방금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말하면 TU, 투글레프가 나온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프로펠러 돌아가는데, 실제로 그걸로 보면 저는 A50이 실질적인 교전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두 대가 같이 갔어요. 실제로 예. 보면 전체 그림을 보면 실제로 A50하고 TU95 이렇게 같이 내려갔는데, 밑에서 말하자면 자디스, 카디스가 다 연결되어 있는 지역을 지나서 합동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왜 TU만 보여줬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재미있는. 러시아가 유리한 영상만 공개한 거다, 지금. 네네. 그렇게 보이고. 실제적으로 핵심은 TU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게 A50입니다. 조기 그렇군요. 경보 통제 시스템인데요. 조기 경보 통제 시스템은 훨씬 고도까지를 보여주는 신형 시스템입니다. 이번 훈련, 중국과의 훈련은 그런 새로운 말하자면 레이저 시스템을 합동적으로 중국과 연계해서 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것의 교전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런 메시지여서 미국이 아무 소리 안 하는 이상 우리가 말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도 이 안에서 읽히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답답한 것이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대한민국 청와대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마땅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조금은 불안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 얘기와 러시아 얘기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북한이 쏜 미사일도 상당히 걱정거리입니다. 북한이 2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그중에 한 발을 우리 군이 추적을 못한 사실이 오늘 새롭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쏜 신형 탄도미사일이에요. 2발을 발사했는데 각각 430km와 690km를 비행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쏜 두 번째 탄도미사일, 우리 군이 430km까지 추적하다가 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그 뒤에 어디로 날아갔는지, 어디까지 날아갔는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건지 우리 군은 깜깜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탐지 자산을 통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690km를 비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군이 뒤늦게 파악을 했다라는 내용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기세 등등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전 북한이 이렇게 밝힌 겁니다. 남조선의 엄중한 경고를 위한 무력 시위다.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을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다. 기세 등등해요. 야, 대한민국 청와대 너네 우리 미사일 추적 못했다면서 이거 너네를 향한 경고 메시지야. 남한 당국자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는 실수를 말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까지 북한이 밝힌 겁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지금 뉴스 속보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군이 미사일을 놓쳤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네, 그것을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 등을 통해서 탐지할 수 있었고, 지난번에 5월 9일이었죠. 북한이 불상의 발사체라고 표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탄도미사일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꺼려왔는데,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도 신속하게 북한의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맞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탄도미사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유엔에 대한 대북 제재, 이 결의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이 뒤따르는 터라 아마도 상당한 부담감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왜 이와 같은 도발을 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8월 달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과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 이른바 동맹이라고 하게 되는 훈련을 통해서 CPX, 지휘소 연습이라 그래서 뭐 워게임 정도의 형태로 사실은 굉장히 훈련을 축소한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8월이면 항상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지난번 이 군사협의도 맺고 사실상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상 한반도의 위기를 도발할 수 있을 정도의 연합훈련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북한 쉽게 말해서 북한 눈치 보느라 한미 훈련도 줄였는데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주겠다고는 쌀을 북한이 받지 않는 이유도 바로 8월에 있게 되는 이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을 문제를 삼고 있다고 볼 수 그것도 있는 하지 건데요. 말라는 거죠. 이렇게 북한이 나오게 되는 행위들을 보게 되면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에는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3,000톤급 잠수함을 공개했는데요. 예. SLBM, 말 그대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저희가 제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그 동네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건 ICBM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통상적인 미사일 정도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6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 전역의 사거리에 들게 되고요.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건 고고도 미사일 방어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을 놓쳤다는 게 저는 충격적이에요. 추적도 놓치고 막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북한이 저거 우리나라로 쐈으면 추적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춰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 즉각적으로 NSC를 가동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뒤에 대북 제재에 대한 위반 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되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터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우리 군이 놓쳤는데 어쩌면 우리 군이 추적할 수 없는 미사일을 쏜 건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는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뒤늦은 NSC.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영공 침범했을 때는 NSC 아예 안 열렸고 북한이 두 발 미사일 쏘고 나서 무려 10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4시에 그것도 긴급 NSC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정례 NSC가 소집된 거예요. 문 대통령은 어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은 청와대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인데 청와대가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용 안보실장이 주재한 정례 NSC였어요. 이에 대해서 영공 침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가 안 열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제대로 된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퓨마가 동물원을 탈출할 때도 열었던 NSC 왜 안 여는 거냐. 일본에만 집중 포화를 가한다. 김희종 장관님. 아니 NSC는 왜 이렇게 아끼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사실 참 우리가 이웃 복이 참 없어요. 없다? 네.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참 우리만 이렇게 착하고 선한 나라인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참 복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잖아요. 똑바로 차려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우리 민족인 북한까지도 소위 간보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싱겁게 대처하고 있어요. 예. 간보기 나오는데 이렇게 싱겁게 대처를 하면 다음번에 얼마나 또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르는데 대표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헌법기관이고 대통령께서 의장을 맡고 계신 NSC를 소집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소집하면은
소위 청와대 윤도한 수석이 알고 있는 내용 따로 있고 국방부 장관이 알고 있는 내용 따로 있고 이런 식의 러시아의 교란 작전도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 회의 열리면 나는 이런 정보 들었는데 나는 이런 정보 들었는데 하고 같이 사실관계를 쫙 확인해서 일단 사실관계가 끝나면 우리 국가 최고 권위 있는 대통령이 의장인 기구 이름으로 예. 전 세계 메시지가 딱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저기서 말 못해요. 그런데 예.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저기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 다르고 국회 국방위원장이 파악한 러시아 상황 따르고 윤주한 수석이 청와대 수석이 얘기한 내용이 다르고 이런 식의 대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중구난방. 네. 근데 이렇게 중구난방 하는 걸 보니까 쟤들은 뭐 영토 침범에도 저 정도네. 하늘이니까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은데 땅으로 비유하자면 최신형 무기 끌고 우리 국경선 넘어온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즉각적인 회의가 없었고 이 법에 따라서 매주 1회 한 번 정례회의를 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그거는 이런 사건이 없어도 열리게 돼 있는 회의예요. 어제 연 NSC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별일 없어도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누구나 일반 회사에서 하는 정례회의처럼 그런 회의예요. 그 회의 한번 열었어요. 그런데 의장이신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우리 역사상 이제 휴전협정 이후에 처음 있는 우리나라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논의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퓨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작년에 왜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첫날 대전에서 동물원에서 퓨마가 뛰쳐나왔어요. 퓨마가. 네, 그런데 그때 그거를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휘를 한 게 아니라 바로 NSC 산하에 있었던 위기관리센터가 이 퓨마 수색의 총괄 지휘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살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NSC 산하 센터에서 기구를 작동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례회의 말고 열었던 회의가 뭐가 있는지 봤더니 우리가 북한에 쌀 지원해야 될 때, 그 다음에 평양하고 이 연락사무소 문 닫는 일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할 때는 회의를 열었더라고요. 정례회의 안 하고. 예. 그런데 이렇게 긴급할 때는 안 연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 아닌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NSC 의장이신 대통령부터 딱 중심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강경 대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그 러시아에서도 우리를 좀 무시했다, 우습게 봤다라는 거에 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협상을 할 때도 기본 원칙이 있어요. 제1원칙이 심리 전술에 빠지지 말라예요. 심리 전술에 빠지지 말라. 그렇죠. 그 심리 전술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빌미를 줘서 협상에서 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빌미를 줬습니다. 어떤 거요? 거짓말이죠. 어. 작은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떤 말 나오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넌 이런 거짓말도 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는 그 말을 믿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상대는. 그 기본 전술이다. 예,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계속 건드려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일본에서도 그랬었고요. 근데 일본이 대처를 잘하는 바람에 일본은 추후에 문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벤치마킹을 하고 전술을 펼쳐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첫 단추를 정치인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이 리더를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안전의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가장 위험한 리더십이 발휘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요, 아주 작은 빌미도 주지 마시고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진짜 전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윤도한 수석의 섣부른 브리핑이 러시아한테 빌미를 줬다. 그렇죠. 아주 작은 것도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이 상황에 예. 왜 그런 빌미를 줬는지 협상력 적으로도 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퓨마 얘기 나와서 말인데 퓨마 탈출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저희가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날 저녁에 대전 모 동물원에서 퓨마가 한 마리 탈출을 했는데요. 전광석화처럼 사살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눈치도 없는 퓨마가 하필이면 그날 탈출을 해가지고 인터넷 실검 1위를 계속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SC가 소집이 됐어요. 퓨마가 사살된 게 불과 3시간여 만에 사살이 되고 이 NSC가 소집된 거는 1시간 35분, 18시 45분에 NSC가 열려요. 지난해 9월 19일이었죠. 평양 정상회담 합의 발표 당일에 대전 동물원에서 정말로 뿌마가 탈출을 해요. 그런데 그때 뿌마가 포털 검색이 정상회담의 5배나 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정상회담이 아니라 뿌마가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저 포털 검색어 때문에 뿌마를 죽었겠습니까? 뿌마가 민간인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살하기로 한 건데 경찰, 소방관, 군부대가 동원됐는데 김진태 의원 지적대로 청와대가 이 뿌마 수색에 NSC를 가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획작전도 지휘해서 뿌마가 사살이 된 겁니다. 그런데 대전시 관계자는 그때 당시에 사살 명령은 청와대 NSC 지휘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교가 되는 건데 저때 당시 뿌마도 나오는데 우리 그때 사살돼서 이 불쌍한 뿌마 이름이 초롱이었나요? 아롱이었나요? 전 국민적으로 이 뿌마를 좀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저 때도 NSC가 열렸는데 왜 지금 안 쓰냐. 이게 바로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벌써.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의 모든 그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뉴스거리들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신경을 썼다고 하는 것은 NSC가 존재하는 목적을 사실은 관가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를 두고 안보 위기 때 빨리 작동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기능, 또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처럼 국방부와 안보실이 오판하는 것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NSC가 엉뚱한 일을 자꾸 하게 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서 조금 더 명확하게 대통령도 NSC의 어떤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정부의 과연 NSC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친해진지 제1야당이 공영방송을 향해서 25억이 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과한 건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럴만하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관계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노골적인 총선 개입, KBS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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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친북 좌파 세력들은 KBS를 점령했습니다. KBS는 청와대 문재인 홍보본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정성은 온데간데 없고 편파, 왜곡, 조작, 선동이 난무하는 방송 납치, 방송 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된 걸까? KBS가 사고했었던 일 때문입니다. 어제 9시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의 로고가 노출됐습니다. 이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파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영상에 포함된 자유한국당의 로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한국당 KBS의 25억 손해배상 소송. 지난 18일 KBS 9시 뉴스에서 한국당의 횃불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저기 있군요. 안 뽑아요 문구가 노출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매운동을 소개하는 원래는 안사요잖아요. 안사요가 안 뽑아요로 바뀌면서 한국당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마치 자유한국당을 선거 때 뽑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은 친일정당이다. 라는 메시지를 KBS가 부각한 것 아니냐. 한국당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당이 정정보도 요청 및 25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 수신료 거부 납부 서명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손소 변호사님, 이 법적인 쟁점이 됐는데 야당이 공영방송을 손해배상 소송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일단.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성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우선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리고 또 형사적인 고소를 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 세 가지. 네,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우선 형사적인 그런 부분은 범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에요. 예. 하지만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자유한국당에게 이제 일부러 저런 보도를 했다는 점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뭐 이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정정보도인데요. 근데 정정보도라는 게 일단 보도가 좀 잘못되면 다 정정보도 아니냐, 대상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정정보도라는 거는 이제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그 동영상, 잘못 소개된 그 동영상, 그 부분은 실제로 네티즌이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화제가 됐던 영상이기는 해요. 다만 그게 불매운동, 대부분 불매운동이지만 그 일부 한 컷은 정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뉴스에서 소개하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적절하지 않긴 했으나 정정보도 누군가가 대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보기는, 거다. 네, 정정보도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생각이 예.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손해를 입은 것 같아요. 가능해요? 자유한국당이. 오. 네. 하지만, 25억이나? 하지만 문제는 또 액수죠. 예. 지금 저 액수가 25억 3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예. 저게 253명의 당협위원장 1인당 1,000만 원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5억 3천만 원이요? 네. 다만 저거는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과다하다. 네. 설령 이게 소송까지 가서 예. 정말 KBS가 자유한국당 또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저 금액을 인정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예. 또 손해라는 게 손해액이 계산 가능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거는 이미지 손상, 이미지 또는 손상. 내년으로 다가올 그 총선에서의 어떤 그 불리함, 초래 등등인데 이게 과연 금액으로 산정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요. 그렇다면 위자료일 텐데 그렇게 고액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손소 변호사님이 법적으로 좀 의견을 주셨는데 김정 장관님, 일단 한국당이 왜 이렇게 공영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나가는 건가요? 일단 지금은 방송사도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보도 채널도 생기고 종합 채널도 생기고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만 최근 시청률이나 이런 걸 떠나서 KBS 특히 9시 뉴스가 가지는 고유의 가치와 국민적인 기대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명망이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 보통 너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 9시 뉴스에 나왔어? 그러면 흔히 그 9시 뉴스라고 하면 그냥 KBS 뉴스로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셨죠. 네, 그랬었죠. 예. 그런데 지금 과연 그 정도로 이제 공정하고 이제 불편부당하지 않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모습을 1년에 몇 번을 보여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에서 KBS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제동이라는 이제 특정 이제 그 계파에 속해 있고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예를 들어서 김정은 환영위원단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중파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알린다라든지 그러니까 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 있었다라든지 또는 재해 관련된 뉴스에 있어서 좀 소홀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그 가장 간판 뉴스인 9시 뉴스에서 예.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게 바로 이렇게 반일이고 그런 운동 아닙니까? 그런 프레임에 한국당이 같이 더 씌워지니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하니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번 하나의 사건만 보고 판단한 것 같지 않고요. 1년의 KBS의 흐름을 보고 한 번은 문제 제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지도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텐데 KBS의 문제가 정권 바뀔 때마다 시끄러워요. 예. 왜 다른 방송국은 안 그런데 유독 공영방송국, 특히 우리 국민들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러니까 차제에 이 한국당이나 국회가 이번에 이렇게 뭐 돈 몇 푼 받고 이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KBS의 전반적인 지배 구조의 문제라든지 공영방송의 진정한 공영성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가 됐던 한국당뿐만 아니라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뉴스 나오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병민 박사님, 네. 한국당은 굉장히 뭔가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영방송에 대해서. 한국당이 문제가 삼고 있는 저 안 뽑아요 로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KBS에서는 일단은 그거 실수다. 네. 안 뽑아요 로고는
KBS가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손소 변호사 지적했듯이 어떤 네티즌의 일부에서 일본의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넣어서 한국당을 안 뽑겠다라는 메시지를 만들어 놓은 거다. 우리가 그거 잘못 쓴 거다. KBS 입장은 일단 이렇잖아요. 네, 안 사요, 안 먹어요, 거기다 안 뽑아요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한 측면에서의 친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들이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40건이 넘는 SNS를 쏟아내면서 한국당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은 우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정한 인사들이 사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서는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몰아간다라고 하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KBS 공영방송의 보도에서 이와 같이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에 섞여갖고 자유한국당의 로고와 안 뽑아요가 들어간다면 이건 총선을 앞두고 명확하게 공정한 선거를 위배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인 것 같고요. 한 가지 KBS 해명이라든지 일부에서는 이거 네티즌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KBS가 전한 건데 뭐가 문제니?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네티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하하고 있는 영상들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한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노스의 장갑이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많이 떠들고 있는 얘기니까 문노스의 장갑을 가지고 어벤져스 얘기할 때 살짝 네티즌들의 의견이 있다라고 올린다라면 과연 청와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옆에 북한의 인공기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방송사에 굉장히 큰 징계들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지자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해서 방송사에 대한 강력한 항의까지 이어졌거든요. 정반대로 아주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로고가 들어가고 특히 북한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 안 뽑아요 등에 대한 얘기들이 함께 진행됐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집권여당, 청와대 인사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전적으로 KBS는 국민들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이 됩니다. 수신료 내가 내고 싶지 않아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이 되고 일반 주택의 전기요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로서 공영방송에 건전한 방송 만들어달라고 국민들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방송, 공영방송을 이끌어야 되는 부분 속에서 이와 같이 편향된 내용들이 이끌어갔다는 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에서도 KBS도 시정조치 재발 방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옳고 그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실 일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제1야당이 제1공영방송을 상대로 25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워낙 이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시청료 거부 운동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까지. 최근 KBS에 있던 논란들,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제동 씨의 주급 1,400만 원 논란, 연봉 7억 고액 출연료 논란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친북단체가 김정은을 칭송하는 인터뷰가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이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이기도 해요. 정부의 지적사항이었죠. 그리고 시사기획창, 요거는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윤도한 수석이 지금 매일같이 KBS 시사기획창을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인데 태양광 사업의 복마전 보도 후에 청와대와 굉장히 지금 갈등을 빚고 있으면서 불방 사태 및 외압 논란 등이 거세게 일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스9에서 한국당의 횃불이 새겨진 안 뽑아요 로고가 노출되는 것이 결국은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까지 제1야당이 현재 벌이고 있다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수신료 납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해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당은 수신료를 올리자 그러고 야당은 돌아가면서 그랬죠. 돌아가면서 그랬다. 우리나라 정당들이 참 그게 제일 안타깝겠죠. 일관되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야당 때는 안 된다. 여당 되면 올리자. 이런 말을 계속 문강에서 해온 게 맞아요. 우리나라 정당들입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은 그 상태보다 훨씬 악화된 상태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참여 선거에서 NHK로부터 국민을 방어해주는 정당이 생겼습니다. 다카시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까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는 2005년에 전직 NHK 직원이었는데 14년 동안 수신료를 안 내고 있다. 안 내는 방법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또 수신료 낸 사람만 방송하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선까지 됐어요? 이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 정권 편향적이다. 아베 정권에 대해서. 또 하나는 임원들의 그 연봉이 너무 높다. 이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현재 KBS가 처한 위치도 되씹어 볼 만한 그런 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당의 KBS를 향한 손해배상 움직임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뭔가 하나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 꼬나 소장님의 발언 중에 청와대의 거짓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또 러시아 무관의 말을 믿고 섣부른 발표를 한 것이다라는 점을 표현했다라는 건 정정을 하고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유정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점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붓 아들을 누가 죽였느냐 혹은 실수로 인한 질식사인 것이냐에 기로해서 경찰이 수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건 그날 의붓 아들이 숨진 날 새벽 5시를 전후해서 고유정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사망 당일 밤 9시 30분 거실 옆 작은 방에서 의붓 아들 A군이 취침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밤 10시 현 남편이 고유정이 건넨 탄산음료를 마셨죠. 밤 12시 고유정과 현 남편은 각자 방으로 갔어요. 현 남편은 아들이 잠든 방, 아들 옆에서 잤고요. 고유정은 홀로 맨 끝방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이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고유정의 행방을 경찰이 지금 쫓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새벽 5시에 의붓 아들이 10분 이상 무언가에 의해 짓눌려서 질식사를 했다라고 경찰이 바로 어제 발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유정이 7시 2시간이 지나서 아들 방을 지나서 안방으로 이동을 했고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기에 이르릅니다. 10시 10분 현 남편이 일어났죠. 숨진 아들을 발견한 후 고유정에게 119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의붓 아들이 숨졌던 그 집의 구조도를 입수해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저와 함께 상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제가 지금 옆에 출력을 해놓은 게 바로 고유정의 의붓 아들이 숨졌던 그 집의 구조도입니다. 먼저 거실이 이렇게 있고요. 안방이 있고 안방에 컴퓨터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바로 이 주방에서 고유정이 의붓 아들이 숨지기 전날에 카레라이스를 해줬다. 그리고 고유정이 건넨 음료를 현 남편이 마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정이 되는 시간에 고유정이 맨 끝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현 남편과 의붓 아들은 중간방에서 잠을 잡니다. 지금 구조도를 보니까 고유정이 바로 옆방에서 잠을 잤던 거예요. 맨 끝방이라고 해서 경찰 말 듣고 저 멀리가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고유정이 자정에 들어간 방과 지금 의붓 아들이 숨진 방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의붓 아들은 숨지고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새벽 7시에 고유정이 맨 끝방에서 의붓 아들이 숨져 있는 방을 지나가서 거실을 지나가서 안방에 가서 컴퓨터를 통해서 제주도 항공을 예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건은 과연 7시에 이 방을 지나갈 때 죽어있는 아들을 봤느냐 못 봤느냐라는 겁니다. 이 이슈를 두고 고유정과 현 남편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고유정, 방문 열려 있어 닫아준 적은 있지만 의붓 아들을 못 봤다. 고유정의 현 남편, 얼굴 크기만큼 피 흘린 채 침대 밑에 엎드려 있었는데 문 앞까지 와서 못 봤을 리 없다. 치열하게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일단은 손수호 변호사님, 자 지금 경찰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들이 숨진 게 5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잠에 든 게 자정이란 말이에요. 자정에서 새벽 5시까지의 고유정의 동선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이 꼬였습니다. 꼬였다. 네, 꼬이고 말았습니다. 특히 특히 사고가 발생한 그런 그 장소가 가정집 아니거든요. 따라서 당시의 상황을 진술을 통해서 재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즉 영상이나 녹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그 집 안에 있었던 2명, 부모죠. 그러니까 친부와 고유정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2명 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람의 진술도 얻기가 힘든 사건이 돼버렸어요. 예. 결국은 누구 말이 맞는지를 경찰이 굉장히
굉장히 힘들게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저렇게 구조도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고유정이 만약 새벽 5시 무렵에 의무자들이 사망해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고유정이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반면 고유정의 그 남편 친구 입장에서는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못 봤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고유정 현 남편은 나뿐만 아니라 고유정까지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자. 심리 생리 검사를 받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는 게 증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 규정들에 보면은 동의하에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지 않았다고 해서 또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예.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또한 고유정 측에서도 그렇고 또한 지금 현 남편 측에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 특히 경찰이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에 이미 빠져버린 것 같아요. 결국은 경찰이 1차적인 그런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둘 중에 한 명 또는 2명을 기소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판단하는 거는 검사가 기소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할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2명 다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많이 꼬인 상황입니다. 미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랐는데 김배민 박사님 집 구조도 보니까 고유정이 맨 끝방에 가서 잠들었다고 해서 뭐 거실을 두고 의붓아들이 잠든 방, 그다음에 거실, 고유정이 잠든 방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붙어 있네요. 네, 이 정도 방이면은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는 알 수 있을 거라는 추정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10분 정도 얼굴이 눌려서 사망한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지금 저는 경찰의 초동수가 너무나 아쉬운 게요. 일단은 이게 좀 이른 시간에 이루어져서 현 남편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고 현 남편뿐만이 아니라 고유정에 대해서도 모두 다 같이 의심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현 남편 등에 대한 신체 검사 등을 통해서 실제로 현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카레라이스를 먹었고 거기에 약물이 있어서 내가 완전히 그냥 잠들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입증이 되면은 사실 고유정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다 깨지게 될 텐데 지금 그런 정황 증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가 한 10분 정도에 대한 그런 피를 막 토하면서 사망을 했다면 바로 옆에 있는 아빠가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소방공무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깊은 잠을 들지 않아서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일어나거나 기억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남편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금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건이 자꾸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고요.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같은 방을 쓰지 않았던 게 감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방을 따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감기 기운이 있고 나서 아침 7시에 일어나갖고서는 바로 저쪽에 있는 거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가서 아침 이른 7시에 재주행 티켓을 또 예매한다는 것도 제가 생활하는 생활 패턴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거든요. 뭔가 좀 상식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가 죽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5시가 넘는 시간이고 그 공간에 지나가면서 받는지 못 받는지를 따지고 있지만 7시에 바로 아이가 사망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한 2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재주행 티켓을 예매했고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장례를 다 치르고서 돌아보니까 저 현장이 깨끗하게 정리가 다 돼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전후 상황들을 바라보건대 고유정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초동수사가 미흡했던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사실은 그제부터 어제까지 경찰은 이 친부 고유정의 현 남편의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를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 고유정이 현 남편의 잠버릇 때문에 그 잠버릇이 아이를 죽인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정은 의붓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현 남편의 잠버릇에 있다라고 경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은 그제부터 어제까지 현 남편에 대한 조사도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달 6일에 경찰이 현 남편에게 과실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유정의 메시지를 증거로 이용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잠잘 때 코를 많이 골고 움직인다. 몸으로 누르는 것 같다. 라는 메시지를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과거 보냈었나 봐요. 그러자 현 남편은 고유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수면검사 실시 후 수면검사 소견서까지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견서는 이래요. 이상활동 보이는 수면 질환이 없고 오히려 불면증 증세가 있다. 고유정이 거짓말하고 있다. 허은하 소장님, 네. 고유정이 뭔가를 또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고유정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 예측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방해 문제도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의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자더라도 아이가 자고 있으면 문을 닫아주기 전에 한번 가서 아이를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요즘에 그 어린 아기가 있으니까 따로 자거든요. 네. 제가 새벽에 출근해야 돼서 깰까봐. 그런데 이제 춥거나 덥거나 하면은 방에 가서 방문을 닫아주거나 열어주거나 하는데 저부터도 이제 잘 자나 이렇게 그치. 한번 보고 네. 쓱 발 한번 괜히 가서 쓰다듬고 네. 발바닥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그냥 문 닫고 나오고. 지나치기가 솔직히 힘들잖아요. 내 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아빠가 잠버릇이 너무 안 좋아서 애를 이렇게 애를 누른다? 그런 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 특히 더 볼 것 같아요. 더 조심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빠가 또 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해서 내가 가서 한 대 쳐주던가 아빠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그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 고유정 자체는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예측이 안 사람입니다. 된다. 예. 과연 고유정의 이 주장을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도 아마 경찰이 잘 파악하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취재 수첩 Y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 경기대학교의 이수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손소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 수첩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윤지호 씨가 이번에 새로운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음란죄로 윤지호 씨가 피소가 됐습니다. 이건 또 과연 무슨 얘기인지 요는 이렇습니다. 윤지호 씨가 과거 아프리카 방송에서 BJ로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췄던 춤과 영상과 복장이 음란하다, 선정적이다라는 이유로 피소가 됐습니다. 영상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윤지호 씨가 과거 본인의 방송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 그런데 굉장히 짧은 어떤 스커트와 결정적으로 대한항공의 유니폼으로 보이는 승무원 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여러 번 췄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것은 바로 이런 사진들입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고요. 뭔가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이런 영상의 사진들도 저희가 캡처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어제 윤지호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피소가 됐어요. A씨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아프리카 TV BJ 활동 당시의 문제점을 제기를 한 겁니다. 고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별풍선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영상 사례도 언급을 했습니다. 2017년 7월 15일자에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으로 어떤 가슴 사이와 속옷 하의가 노출이 됐다. 2018년 7월 17일 원피스를 입고 역시 가슴 사이와 속옷 하의가 노출이 됐다. 고발인 A씨는요. 한국에서 캐나다에 있는 윤지호 씨의 조기 한국 소환 및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지금 네. 윤지호 씨가 뭐 다양한 혐의로 피소가 되고 있는데 네, 네. 이번엔 음란죄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윤지호 씨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귀국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제 수사기관을 이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이제 고소 고발 사건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두 개의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윤지호 씨가 입고 있는 저 복장. 결국은 이제 어떤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유니폼이라고 할 시에 상당히 뭐 유사성 그래서 저 복장으로 그 항공사의 특정 직업군을 이제 상상하도록 만드는 그런 근거가 분명하다면 아마도 그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음란한 행위를 했는가 여부인데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뭐 음란한 이제 상의와 하의의 속옷이 보였다 이건데요. 사실은 저런 종류의 이제 댄스를 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특정한 자세로 카메라가 위에 있으면은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어떤 노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고의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의 노출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세와 댄스의 뭐 그 현란한 안무가 이런 이제 속옷까지가 보이게 만든 이유가 되는 건지 하는 부분에서 좀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여요. 고의성 여부의 논쟁이 좀 예상됩니다. 네, 음란죄라는 것은 성적 욕정을 자극할 목적으로 지금 이제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건데 지금 저 그 아프리카 TV라는 곳은 이 윤지호 씨의 행위보다도 더 끔찍한 행위들을 늘상 하는 방송을 하는 그야말로 개인 방송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만 고소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일단 잘 모르겠고요. 아프리카 TV 전반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만연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든 아프리카 TV에서 방영되는 음란 행위들을 다 단속을 할 목적으로 지금 이 비디오까지 이제 단속을 하는 거라면 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더한 것들도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이제 실수인지 그야말로 댄스가 워낙 뭐 현란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인 건지 알 수 없는 이 장면으로 지금 음란죄라는 걸 적용하려고 하는지 좀 나중에는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손소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런 행동들, 저런 영상과 사진들 과연 윤지호 씨가 어떤 음란의 고의성이 있느냐? 여볼 거거든요.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큰 틀에서 동의하고요. 뭐 도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부와 별개로 지금 이 성폭법에 있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2017년에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거요? 바로 이 조항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관한 그런 판결인데요. 이 죄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이 뭐냐, 취지가 뭐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뭐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예요. 즉 자기결정권에 반한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상대방이 수용자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을 보여줄 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거죠. 그렇군요. 다만 그렇다면은 지금 이 해당 그 매체는 양측의 동의 또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런 영상, 그런 방송이 이루어지고 또 그걸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01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어도 저 매체를 통한 그런 행위들은 이 성폭법에 있는 적어도 이 조항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 설령 다 처벌 가능하다고 가정하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음란하냐? 그 부분은 전체적인 그런 판단을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게 음란하다는 판단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한항공 승무원 복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수영 교수님, 대한항공 측에서 지난 5일에 문제 삼은 바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윤지호 씨는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 근데 윤지호 씨라고도 안 하고 영상 속 그 인물은 이라고 대한항공이 얘기하면서 승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대한항공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적이 있거든요. 뭐 이런 이제 입장이라면 이쪽 당사자라면 전 문제 제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치마가 일반 승무원 복장보다는 훨씬 짧기는 해요. 훨씬 짧죠. 네, 그렇긴 하나 지금 보기만 해도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질이 특이하기 때문에 사실 승무원 복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런 종류의 복장을 이렇게 활용하는 데는 아마도 어떤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대한항공 측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그야말로 성적으로 중립적인 나름대로 이제 일을 할 때 입는 복장인데 이걸 이렇게 뭐 그야말로 유저들의 섹슈얼 판타지를 자극할 목적으로 이렇게 악용해도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가 실추됐다. 뭐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대한항공의 논리는 충분히 논리적이다. 네, 고소나 고발을 하겠으면은 결국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건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제 영상 자체를 놓고 음란하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건 좀 어렵게 보입니다. 예, 두 분과 이야기해 보니까 뭔가 사건이 좀 명쾌하게 뭔가 네. 해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 취재 수첩 사건 함께 보시죠. 조폭들이 두 개파가 한날 한시에 일망타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폭이 뭐 거의 전쟁 준비를 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조폭들 어떤 행동들을 보여왔기에 일망타진이 됐을까요? CCTV 영상들을 저희가 한번 다각도로 입수해봤습니다. 자, 먼저 병원 응급실에서 두 남성이 멱살을 잡고 주먹을 마구 휘두르죠. 맞고 있던 청년도 반격을 하면서 둘은 서로 뒤엉켜서 주먹 다짐을 합니다. 상대 폭력 조직원들끼리, 그러니까 상대 조폭끼리 병원 응급실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장면인데 의사와 간호사는 뭐 손도 쓰지 못한 채 지켜볼 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한 남성이 들어서자마자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다른 건장한 남성들이 갑자기 뺨을 때려요. 뺨을 맞은 청년은 반항은커녕 연신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인사를 합니다.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세워놓고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라며 협박하는 조폭들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한 조폭은요, 상대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해서 병원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왔습니다. 그러자 폭행당한 조직의 조직원들이 병원으로 집결하는 모습까지 지금 저희들이 CCTV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 유리창 너머로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어가니까 90도로 형님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형님이 들어가니까 90도로 형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해서 수원에 기반을 둔 남문파와 북문파가 벌인 일로 이렇게나 많이 대거 조폭들이 일망타진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아직도 이렇게 남문파, 북문파 조폭들이 있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 남문파와 북문파가 세력 확장과 유지를 위해서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했고 상대 조직을 견제하면서 지금 보셨던 일들을 벌였던 거예요. 경찰은 남문파와 북문파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담팀을 구성해서 다각도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경찰이 지난 4월 혐의 무거운 조직 중간 관리급 A씨 등 18명을 특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일망타진을 벌였어요. 조직원 소재지 파악 후 경찰이 72명 전원을 동시에 투입해서 경찰보다 더 많은, 이게 경찰이죠. 84명을 검거합니다. 이게 경찰이죠. 최근에 3명에 의해서 폭행당하는 여성 지켜보는 게 경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상 두 조직을 와해시켰습니다. 이 교수님, 뭐 예전에 홍콩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좀 영화 같기도 하나 어쨌든 저는 이 기사 보고 굉장히 안심을 했습니다. 경찰이 여전히 뭐 본인들의 할 임무를 열심히 잘 수행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마 지역사회에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했던 그러한 이제 조직으로 보입니다. 남문파와 북문파. 네, 저도 이제 수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조직들이 얼만큼 오래된 조직이고 사실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반복적으로 됐던 그룹이라는 걸 제가 알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20, 30대를 새로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개파 간에 이제 어떤 대단한 충돌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의 광역수사대에서 지금 일망타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거의 해체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경찰이 해야 될 일, 국민들이 기대하는 경찰은 이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직도 조폭끼리 전쟁이 돌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경찰이 조금 늦어서 이 조폭이 정말로 준비하고 있었던 양 조직 간의 전쟁을 벌였다면 우리 이수영 교수님도 좀 수원에서 교수 생활하고 계시지만 선량한 시민들까지 피해 입을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미화적인 표현 또는 희화적인 표현을 쓰면 좀 안 됩니다만 조직 간의 전쟁이라면 이해가 좀 쉽죠. 예. 그러면
전혀 관심도 없고 관련도 없고 잘못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 특히 신체적인 피해도 우려되고요. 게다가 또 그러한 그 분쟁이 생긴 장소, 만약에 어떤 영업장이라면은 수사 등을 위해서 상당 기간 또 영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폭력배들이 드나드는 곳이야? 라는 자체 오해를 받으면 또 영업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까 응급실도 기물 부서진 거 봐요.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회피하는 장소가 된다면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다행히 경찰이 이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상 두 조직은 와해됐다. 와해됐다. 네, 사실상 와해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거는 지금 20, 30대를 영입해서 복수 준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최근에 10대 영입도 문제가 됩니다. 조폭들이 10대까지 영입. 네, 특히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학생들을 미리 서로 영입을 하는 거예요. 용돈 주면서 영입하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조직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고요. 이번에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경찰 잘했다. 칭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두 번째는 호날두. 아까 한겨레 신문이 날도 더운데 날도 어서 와. 제목 상당히 재밌게 뽑았어요. 그리고 기내에서 부부가 난투극을 벌이고 있어요. 네 번째는 걱정스럽습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총장의 취임 일성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우리 윤 총장님, 너네 윤 총장도 아니고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자, 그리고 문 대통령이 특별히 챙긴 사람이 우리 윤 총장님 말고도 또 한 분 계셨는데 바로 수여식에 함께 참석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문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모님께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윤 총장 52살에 들었던 12살 연하와의 늦장가, 게다가 50억 원의 자산가로도 주목을 받아왔는데 취임식 등장과 함께 실검 1위에 오르며 또 한 번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남편 윤 총장의 양복 매무새를 고쳐주며 다정한 남편을 챙기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임명식에서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저희 같은 아저씨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부인이 참 이 남편의 옷 매무새를 이렇게 매만져주는 부인이 아직도 생존한다. 라는 사실에 많은 남편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어떠십니까? 윤석열 총장 스타일은 보통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뭐 입가에 밥을 묻히고 다니고. 그러니까. 옷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구멍 뚫리고 막. 그리고 코디가 전혀 안 맞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여자 눈에 딱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아마 항상 그 내조의 기쁨이고 또 윤 총장 그런 생각할 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 또 부인이 할 역할이 있지. 남편들은 또 그 명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명분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많은 다른 분들이 이제 좀 질투스러운 것이 또 돈도 많고 또 예쁘세요. 예. 또 내조도 잘하고. 내조도 잘하시고. 뭘 더 바랍니까? 예. 나이 차이도 12살이면. 예. 이 말을 했다가 또 혼나는 거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말을 지금 오가고 계십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예. 대통령이 어제 김 장관님 윤 신임 총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특히 호칭에서도 네. 이게 사실은 문 대통령의 어떤 말버릇이기도 해요. 일반적인 말버릇. 일본인 말버릇. 우리 이렇게 조국 하네요. 수석, 우리 우리 윤 총장이라는 발언도 나왔어요. 네. 뭐 우리 한국당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 국회 이러지 않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감정은 이제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그 신임 검찰총장께서 새겨들었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해달라라는 말을 그냥 대통령의 지나가는 인사말로 듣지 않고 정말로 새겨들었으면 하고 그 말씀을 새길 때 검찰총장이 오늘 이상으로 박수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해주신 거에는 굉장히 저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라는 말씀을 쓰시는 버릇도 있지만 예. 인사청문회 때 거의 낙마 위기까지 갔던 사람에게 더 임명식을 좀 신경 쓰는 조금 그런 게 있으세요, 보면. 거의 낙마가 될 뻔한 장관들한테 임명장 주면서 이제 이렇게 통과의례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일 잘한다더라라고 해서 뭐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냐라는 구설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검찰총장의 부인에게까지 저렇게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인사청문회 때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바로 저 부자로 알려진 부인이 세 차례나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지 않아서 집이 이제 압류됐던 게 있다 보니 그래서 같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 역시 예의 과거에 문제가 됐던 장관들에게 임명장 수여실 때 힘을 실어줬듯이 부인에게도 거꾸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 두 번째 하프를 만나보시죠.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가 한국에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 호날두가 한국에 왔어요. 이탈리아 명문 클럽 유벤투스와 팀 K리그가 오늘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저희 집 앞이에요. 친선 경기를 펼치기 때문이에요. 야, 보고 싶은데 못 가네요. 호날두의 방한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7년 맨유 소속으로 첫 방한 당시 한국의 좋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 30대 중반이라는 호날두의 나이를 고려하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호날두의 방한 경기. 이를 놓칠세라 경기를 직접 보려는 팬들이 몰리며 입장권은 금세 매진. 호날두는 최소 45분 내가 뛰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이 성실한 호날두. 교체 후 벤치로 돌아오는 호날두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호날두 벤치 뒷자리가 가장 고가라고. 이 프리미엄존 S 좌석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40만 원. 호날두의 땀방울까지 가까이서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40만 원이 팬들 사이에서 아까울 리가 있겠습니까? 이번 입장권 판매의 규모는 65억 원으로 한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단일 이벤트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또 손소 변호사가 그죠. 축구 관련돼서 방송도 하고 있고 축구도 본인이 좋아할 뿐더러 축구 관련 또 법률 자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경기 상당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번에 K리그 일정이 없어요, 이번 주에. 이번 주말에. 이 K리그 일정까지 꿰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원래 올스타전을 하기 위해서 빼놨는데, 오늘 이제 유벤투스와의 그 친선 경기가 잡히면서 올스타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스타전은 공식적인 경기는 아니고, 이제 팀 K리그와 이제 선발 선수들과 경기를 치르는 건데, 날씨가 좀 좋았으면. 그러니까요. 훨씬 더 즐거웠을 텐데. 수중전이에요, 지금. 네, 비가 계속 내리면은 경기력을 제대로 보이기 힘들 정도로 좀 차질이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날씨가 좀 빨리 좋아져서 제대로 된 그런 그라운드 컨디션에서 좀 경기를 좀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해외 축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층, 학생층에서는 더더욱 이제 해외 축구 관련된 그런 인기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등의 어떤 그 기여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국내 축구, 또 K리그도 또 바탕이 되어야. 인기 지금 좋잖아요. 그렇죠. K리그. 또 국가대표의 어떤 그 실력도 더 향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해외 축구, 국내 축구 다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구 팬들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갑자기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옛날 생각. 1996년에 유벤투스가 대한민국을 방한합니다. 그때 AC 밀란이랑 유벤투스가 같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 아마 날짜를 좀 두고 제가 당시 중학교 3학년이어서 너무 들뜬 마음에 표를 끊어갖고서 두 경기를 다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서울 이 월드컵 경기장처럼 전용구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잠실구장이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 AC 밀란이 아마 로베르트 바조였나요? 꽁지머리로 유명한. 저 멀리서 저게 바조인가 아닌가 막 생각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무려 4대 0으로 이깁니다. 이겼어요. 와. 근데 그 당시에는 유벤투스에서 정말 내노라는 주전 선수들이 잘 오지 않았고 당시에 우리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유벤투스가 오면서 호날두까지 와갖고 우리 국내 팬들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 하석주 감독이 선수로서 골을 넣었는데 당시 하석주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때는 유벤투스 이름만 들어봤지 누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지 몰랐다. 그때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 신문 지면에 보고서는 있는 내용을 보는데 유벤투스가 누군지 알 턱이 있으니까 경기장에 일단 센 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유벤투스가 선수인지 팀 이름인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 우리 손소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해외 리그에 대한 이 팬들의 관심이 너무나 높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는 제가 박지성 선수의 정말 열혈 팬인데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같이 뛰던 때부터 정말 많은 국내에서 팬들이 있는 상황이라 그럼요. 오늘 정말 좋은 멋진 경기 즐겁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사실은 이제 또 축구하면은 또 이분이 현역 때 한일 축구 A매치에서 한 번도 이분이 진 적이 없었던 한일전에 뭐 의원 축구 때는 뭐 항상 우승을 했었던 또 우리 동네 축구 해설위원 김영주 의원님 오늘 호날두의 유벤투스와 팀 K리그가 맞붙는데 일단 승리를 좀 전문가답게 예상해 주시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보면은 유벤투스가 이겨야지. 여기서 유벤투스가 이긴다고 하면 너무 하신 거 어떡해요? 아니세요? 예. 연기를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또 의외로 또 뭐 40분을 뛰는데 예. 호나우두가 40분을 이렇게 전반부터 풀로 뛸지 결과적으로 전반 20분, 후반 20분을 뛸 수도 있는데 관객들이 미리 그걸 알고 이제 전반 쪽 표를 비싸게 살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보통 A매치에서 20억이나 30억이 총수익인데 이번에 한 65억이니까 어휴. 우리나라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 3배나 넘게. 예, 그래서 그런 만큼 아마 그 오는 선수도 과거보다 훨씬 좋은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과거처럼 한국 이겨라, 유벤투스 이겨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만 가장 큰 말하자면 유벤투스의 적은 아마 날씨라고 보여집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되고 날씨가 나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동국 선수가 그냥 한 골 넣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하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지난 21일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 이륙을 앞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잔뜩 화가 난 여성이 보시죠. 남성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알고 보니 저 두 사람은 부부. 그녀가 이렇게 화난 이유는 바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쳐다봤기 때문. 왜 다른 여자를 쳐다보느냐며 따지는 여성에게 승무원이 비행기에 아이들이 있다고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말싸움이 격해지고 급기야 남편이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지금 도망가니까 노트북을 들고 아내가 뒤쫓아와서 남편의 머리를 향해서 그야말로 지금 던져버렸어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왜 딴 여자는 쳐다봐서 사단을 만드느냐. 부부싸움을 왜 비행기에서 하냐. 민폐다. 그래도 질투를 하는 거 보니 아직 남편을 사랑하는가 보다 등등의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부부는 사고 직후 비행기에서 쫓겨나 경찰서로 넘겨졌는데 경찰은 당시 여성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남편이 아내에 대한 고소를 원치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지금 마이애미 공항에서 벌어졌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항공의 또 국제선 승무원 출신의 허은하 소장님께서 이런 일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저렇게 던지기까지 하는 건 이례적인데 한국에서도 종종 저도 봐왔던 일이긴 합니다. 부부싸움은 자주 하세요? 네. 비행기에서도? 우선은 기내에서 저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비행기를 탈 때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맛있는 기내식 이거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렇죠. 네, 안전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저기서 저렇게 싸우시다가 혹시 노트북이 다른 사람에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남편에게 떨어진 것도 문제예요.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한 행동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저런 비슷한 것들을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예전에 제주 갈 때는 사실 우리 신혼여행 제주로 많이 갔어요. 제주 비행을 갈 때 제가 거의 초보 시절이었었을 때인데 너무 서로 너무 좋아요. 정말 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좀 부부가. 그래서 그 의자가 3개 있을 때 2명은 같이 앉는데 1명씩 떨어져 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눈 뜨고 못 봐요. 막 손 잡고 지금 음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제주까지 가야겠다라는 식의 그 꿀 떨어지시던 분들이 그 비행기에서 제주에 내리면 승무원들은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오잖아요. 근데 이 서울에 올 때 오시는 부부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꿀 떨어졌다가 돌아올 때는 달랐다. 떨어질 때는 그래서 저희한테 화내시는 경우도 있고 괜히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여성분께서도 똑같이 남성분이 그 승무원을 쳐다보면 왜 쳐다보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저 여자는 뭐 나쁜 여자다라는 식으로 승무원들에게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싸우는 것 때문에 정말 경찰이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싸움은 댁에 가셔서 하시고요. 비행기는 혼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안전.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남편들이 문제예요. 그 왜 저 시선 관리를. 그래서 김영주 의원 저희들은 일단 타면 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공항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주라든지 마이애미라든지 유흥 지역에서는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승객 안전 얘기한 거 공감하는 게 제가 깨알 같은 자랑 하나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어떤 거요? 예, 제가 장관할 때 그 국무위원들끼리 회의를 하니까 예. 제가 비행기를 제일 많이 탄 사람이더라고요. 부산에서 왔다 갔다 네, 해야 부산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때 비행기에서 여러 사건이 있어서 제가 기내 안내 방송을 바꿔줄 거를 국토부에 제안을 했고 2015년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꼭 비행기 타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승무원들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입니다. 라고 딱 명시를 하는 방송이 음식 나오도록. 서빙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요원이다. 그래서 매번 비행기 탈 때마다 그거를 제일 먼저 방송하도록 바꿨고 이제 비행기 타시면 그 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때. 네 번째 하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소식인데 최근 서유럽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 프랑스 파리 낮 기온이 42.4도. 72년 만에 역대 최고 온도를 기록한 프랑스 파리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노트르담 대성당도 폭염 위기를 겪고 있어요. 지난 4월 대화재를 겪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천장이 사상 최악의 폭염에 자칫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 것. 진화를 위해서 뿌렸던 물이 접합 부분과 석재에 가득 차 있었는데 무더위로 수분이 빠르게 말랐기 때문에 복원을 맡은 수석 건축가 필리프 빌레브는요. 어느 순간 천장이 내려앉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화마도 버텨냈던 노트르담이 폭염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게 전 세계 국민들에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발 노트르담이 이번 폭염도 견뎌내주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는 마지막 하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오늘 뭔가 축구 경기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도 과연 축구에 얽혀있는 사연입니다. 축구장으로 가보시죠. 지난 20일 미국 여자 축구리그 경기가 열렸던 플로리다 올랜도 시티 스타디움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손 없는 아기 천사로 알려져 있는 조셉 티드 어린 꼬마 소년과 손 없는 축구 스타 카슨 피켓이 바로 경기장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후 18개월 된 티드는요. 태어날 때부터 왼쪽 팔꿈치 밑으로 팔과 손이 없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 티드가 바로 누구를 만나러 왔냐면 미국 여자 축구 리그 올랜도 프라이드에서 맹 활약을 하고 있는 카슨 피켓 응원을 하러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이 피켓 선수도 티드와 마찬가지로 왼쪽 손이 없이 태어났다라고 해요. 운동선수로서는 핸디캡일 수 있었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 때문에 지금 미국 리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축구에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순간 아마도 이 어린 18개월 소년이 삶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팔이 없지만 손이 없지만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너무 부러운 게 미국에서 부러운 게 아니라 손이 없어도 대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너무나도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꼬마 소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